제3화 추억의 향기는 정오 준호의 집. 정말 잘 됐다. 그것 봐. 내가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민정은 준호가 다시 일하게 됐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준호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 듯 근심에 찬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다. 몇 번이고 마음을 굳게 다잡아도 돌아서면 다시 이런저런 근심들이 이대로 포기하라며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봐. 그리고 다시 처음 그때로 돌아가서 시작해봐. 그때 너에게는 오로지 카메라 하나뿐이었잖아. 그녀가 말했다. 그 시절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서울 것도 없었다. 지금의 너도 그때의 너와 다르지 않아. 넌 이미 다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래, 맞아. 난 잃을 것도 없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황이 우스운 듯 쓴 웃음을 지며 웃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거리를 두 손 가득 들고 부엌에 틀어박혀 마법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괜찮다고 설득해도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명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처럼 고요했던 그의 집에 밥솥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동안 그의 귓가에 윙윙거리며 들려오던 바람 소리, 이유 모를 전투기 엔진 소리, 그리고 불안정한 내면의 소리는 어느새 밥솥의 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있었다. 어떤 생물이 프라이팬에 이제 막 들어가 날뛰는 소리, 도마 위의 칼질, 보글보글 끓는 찌개. 어느새 그의 귓가에 어릴 적 익숙했던 소리들로 아늑해져 왔다. 누가 보면 우리를 신혼부부라고 생각하겠다. 준호는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하나 집으며 말했다. 그래. 민정은 갑자기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그녀의 볼이 선홍빛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민정아, 넌 언제 결혼할 거야? 준호가 물었다. 언젠간. 하긴 남자도 사귀지 않는데 무슨 결혼. 곧 할 거야, 결혼. 갑작스런 그녀의 흥분에 준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야? 누구랑?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야? 아, 뭐 남자 있다 왜? 그녀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가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선우밖에 없잖아. 맙소사. 준호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놀란 듯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크게 웃었다. 지금까지 우울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정말? 말도 안 돼. 당장 선우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준호는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늘 그렇듯 소파 위에 나뒹굴어 있는 슬라이드 형식의 휴대전화기를 위로 밀어 올린 뒤 단축번호 3번을 길게 눌렀다. 안 돼! 민정은 마치 레슬링 선수가 된 것 마냥 하단 테이크다운으로 준호에게 돌진했다. 마치 교통사고와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는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그녀에게 당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파 위로 떨어진 뒤 힘에 못 이겨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허리야. 그는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그녀가 괜찮은지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듯 누워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민정아, 안 돼. 일어나. 준호는 그녀를 마구 흔들었다. 속았지? 메롱. 민정은 눈을 번쩍 뜨며 어린애처럼 혀를 삐쭉 내밀었다. 뭐야, 놀랐잖아.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는 누운 상태로 배를 부여잡으며 웃어댔다. 나를 속여먹으니 좋지? 그는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입술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녀는 놀란 듯 입을 꽉 다물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그제야 준호는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졌다. 머리는 하얘졌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의 오른손이 그녀의 왼쪽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연스레 눈을 꼭 감았다. 정신이 혼미해져 왔다. 오후의 달콤한 커피향 같은 냄새가 그에게서 나고 있었다. 아! 그 순간 그녀는 짧은 비명을 내며 눈을 번쩍 떴다. 그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볼을 꼬집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너도 여자네. 왜 눈을 감았어? 나한테 뭐 특별한 거라도 기대한 거니? 준호는 실눈을 뜨며 그녀를 놀려댔다. 나쁜 놈.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이내 그에게 꿀밤을 먹이며 자연스레 상황을 모면하려 했었다. 전화하지 마. 선우는 아직 몰라.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질투해 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어쩌면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비밀 지켜줄게. 어쨌거나 이건 정말 큰 사건이라고. 비밀 누설하면 다시는 너 안 본다. 그렇게 알아. 나보다 몇 배는 더 현명한 사람이니까 널 믿어. 조용히 있을 테니 좋은 결과 있길.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쁜 놈. 그녀는 그 녀석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대체 몇 년을 함께 지내왔는데 자신의 마음도 모른 채 다른 남자를 사랑하라고 하지를 않나. 축하한다며 실실 웃음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놈의 망할 사랑과
우정이 뭔지 웃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질적인 행복감이 느껴졌다. 민정은 식사도 끝마치지 않은 채 재빨리 준호의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잠시 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짧았던 그 순간 그녀는 잠시나마 행복감을 맛봤다. 왜 하필 난 선우의 이름을 꺼낸 걸까?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다. 괜스레 아무 죄 없는 선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에 습관처럼 선우에게 전화를 했다. 술 한잔 할래? 선우는 5분 대기조처럼 그녀의 전화만 오면 어디서든 나타났다. 오로지 그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일산 프로덕션 사무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촬영을 함께할 모델을 만나러 나갔다. 근 1년 만이었다. 지난 5년간 그 어디에서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지만 그동안의 공백 때문인지 이유 모를 낯선 느낌에 몸이 움츠려졌다. 5년의 시간보다 마지막 몇 개월의 불행한 시간으로 인해 좋았던 기억마저도 사라졌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늘 켜놓았던 아로마 향기가 건물 구석구석 어딘가에 배어있는 것 같았다. 향기뿐 아니라 지난 세월의 추억이 오일 성분의 진득한 향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눈을 감았다. 향기에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졌다. 준호 씨 여기야. 그가 가지려는 행복을 무참히 깨는 불행들처럼 낯선 이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의 상상 속 향기를 깨트렸다. 그 순간 향기 속 기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준호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쉰 뒤 문을 열었다. 준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 실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반겨주었고 곧이어 익숙한 얼굴의 사람들이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그에게 하나둘 다가와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이 여기 왜 다시 온 거야? 재수없게 하는 표정들이었다. 한때는 모두 준호와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지만 지금은 그를 죽음의 세균을 몰고 다니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는 것만 같았다. 자리에 앉아 오늘의 주인공인 모델을 기다렸다. 그렇지 않아도 연락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오게 돼서 기쁘고 반갑고 신기하기도 하네. 하하. 안 그래, 현경 씨? 준호에게 어려운 부탁을 많이 하고 도움을 받았던 김인석 과장은 자리가 불편했는지 괜스레 옆자리 직원에게 시선을 돌리며 도와달라는 무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여직원이 준호와 함께 일한 시간은 2달도 채 되지 않았다. 현경 씨는 저 잘 모를 거예요. 준호가 무표정한 말투로 말했다. 아, 그런가? 내가 요새 좀 깜박깜박하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헛기침을 줄기차게 해댔다. 준호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 두 친구 빼고는. 준호는 주변 동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고 유머와 센스를 겸비한 사진작가였다.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보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신경을 쓰며 도와주었다.
주변 사람 중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준호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당연히 주변 동료들이 도와줄 거라 믿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그가 처음부터 망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건들로 인하여 이상하리만큼 언론의 집중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그녀들의 유서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자 타켓이 되었던 것이다. 한 언론은 저주받은 사진작가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유명 무속인을 찾아가 그의 작품 세계와 자살에 관한 상관관계를 끼워 맞추기 시작했고, 기다렸다는 듯 세상 사람들은 언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다. 예쁘고 성공한 삶을 살던 그녀들이 자살을 택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나고 충격을 받은 그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했다. 하지만 주변 어디에도 자신의 어깨를 빌려줄 사람은 없었고, 동료들은 한순간의 돌변에 그를 외면했다. 심지어 당시 여자친구 역시도 차갑게 돌아서 도망갔다. 영원할 것 같던 우정, 사랑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동안 그는 시퍼렇게 날선 칼보다 더 냉정한 사회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다. 문 밖이 시끌시끌 하더니 이내 문이 열리고 실장과 모델, 그리고 그녀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준호 씨, 전에 말했듯이 함께 작업하게 될 김유진 씨야. 실장의 소개로 두 사람은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은 긴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연예인이었다. 피부는 백옥 같았고 이목구비는 좌우대칭이 완벽했다. 흰 티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 김유진 씨, 왜 굳이 남들이 꺼려하는 저하고 작업하려고 하시는 거죠? 준호는 두려울 곳이 없었다. 대체 그녀가 무슨 장난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었다.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준호를 응시하며 미소를 가볍게 지었다. 재미있겠다니. 안 봐도 뻔하군. 인생을 재미로 사는 여자일 줄 알았어. 준호는 그녀가 다른 여배우들처럼 겉모습만 화려하고 뒤는 더러운 그런 종류의 여자라고 생각했다. 끊임없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처럼 그녀도 이상한 취향을 가진 가면을 쓴 여배우일 것이다. 자, 앞에 있는 계약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한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실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경멸의 눈빛으로. 사진 촬영은 해외 올로케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진행되고 그녀의 다큐멘터리도 동시에 촬영된다고 했다. 준호가 1년간 세상과 단절된 동안 그녀는 일약 스타가 되어 있었다. 회사 직원으로부터 비행기 티켓을 전달받았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던 준호는 생각을 바꿔 먹었다. 이번 기회가 여러모로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꿈이었던 해외 촬영.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굳게 믿었다. 절망 속 희망. 이것은 사진작가로서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준호는 한편으로 그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장난이든 이상한 취향이든 어쨌든 이러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혹여 그녀가 인간 쓰레기일지라도 이번만큼은 그녀에게 최고의 작품을 선사해 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럼 일주일 후에 봐요. 그녀는 그에게 가벼운 눈웃음을 짓고 돌아섰다. 그리고 회의 중에도 한참 동안 준우를 노려보았던 그녀의 매니저는 또다시 그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 후 유유히 사라졌다. 아주 예의가 없는 여자는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저녁 7시 서울. 정말? 촬영차 브리즈번으로 떠난다는 준호의 말에 민정은 화들짝 놀랐다. 오히려 잘 됐지. 그렇지 않아도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민정이 놀란 표정을 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준호가 말했다. 치, 난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민정이 새침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항상. 나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 그리고 이제 내 걱정하지 마. 그는 습관처럼 그녀의 오른팔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생각과 달랐다. 그녀는 평생토록 그의 걱정을 해주고 싶었다. 밥은 먹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그녀 자신보다 그를 더 염려했다. 민정아, 많이 먹어. 먹고 다른 것도 더 먹어. 다 사줄게. 그는 앞에 놓인 음식들을 그녀 앞으로 가까이 밀었다. 나 너 보고 싶으면 그땐 어떡하지? 민정은 울상을 지으며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뭐야, 누가 보면 영영 떠나는 줄 알겠네. 어차피 2주 후면 다시 올 텐데. 그때 이 못생긴 얼굴 실컷 보면 되잖아. 그녀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멀리 적황색 가로등 불빛 아래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직은 쌀쌀한 듯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며 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직은 겨울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부턴가 하나둘 변해버린 가로등 불빛색. 마음도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해버렸다. 거리를 보니 주황색 불빛 속에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기억의 향이 그의 머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학창시절 준호는 항상 형광등을 끄고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곤 했다. 그 시절 고모는 눈이 나빠진다며 스탠드 조명을 꺼버리고 다시 환한 형광등을 켜놓고 나가곤 했는데 그는 얼마 있다가 다시 조명을 켰다. 가로등이 은은한 빛처럼 느껴졌다. 자연스레 졸음이 몰려온다. 어쩌면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가로등을 볼 때면 책상 머리에서 졸던 그때의 기분이 느껴진다. 달콤한 잠. 창가를 바라보는 준호의 모습을 민정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선우는 왜 안 와? 가로등 불빛 속에 빨려들던 그가 정신을 차리며 물었다.
조금 늦는데 요새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가 봐. 선우랑 잘 돼가? 그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그녀가 갑자기 정색했다. 얼마 후 선우가 합류하고 오래간만에 셋은 웃으며 저녁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